깊고 어두운 밤이 소리 없이 내려앉은 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밤의 숨결만이 고요히 흐르는 시간입니다. 하늘에는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총총한 별들이 보석처럼 밝혀있고 둥근 달은 온화한 빛으로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나뭇잎들은 밤이슬을 머금어 촉촉하게 빛나고 풀벌레들은 저마다의 음색으로 평화로운 밤의 노래를 연주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 가장자리,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낮고 작은 오두막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그의 본명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를 놀리기 위해 붙인 별명이었습니다. 맥이는 두꺼비를 뜻하는 옛말이었으니까요. 그가 그런 별명으로 불리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두꺼비처럼 울퉁불퉁하고 거칠었으며 등은 살짝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어딘가 어색하고 굼떴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어리석고 불길한 존재라 여기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보면 돌을 던지며 놀려댔고 어른들은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고 외면했습니다. 저기 두꺼비 총각이 지나간다. 오늘 하루는 글렀네. 얘야, 저쪽으로는 가지 말아라. 저 사람하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병이 옵는단다. 매기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더 빨리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 강물처럼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거칠고 못생긴 외모 속에 얼마나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의 마음은 깊은 숲속의 맑은 샘물과 같았습니다. 그는 길가에 쓰러진 작은 새를 보면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싸 안아 집으로 데려와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목말라 하는 들꽃을 보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시냇물을 길어다 그 뿌리를 적셔 주었습니다. 그는 말 못하는 짐승들과 하찮은 풀벌레들에게도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오늘도 매기는 온종일 산에서 나무를 하고 해가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아이 몇몇이 그를 발견하고는 또다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두꺼비다. 저리 가, 이 괴물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의 등에 툭 하고 부딪혔습니다. 아픔보다도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 왔지만 매기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오두막은 숲의 가장 깊은 곳, 달빛과 별빛만이 찾아오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땀으로 축축한 옷을 벗고 차가운 샘물에 몸을 씻었습니다. 거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자 울퉁불퉁한 그의 몸이 거울처럼 맑은 물 표면에 비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으로 간단히 죽을 끓여 먹은 매기는 문을 열고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숲은 이제 온전히 밤의 것이 되어 신비롭고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부엉이가 부엉부엉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숲의 안부를 묻는 듯한 낮고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가까운 풀숲에서는 귀뚜라미가 귀뚤귀뚤하고 정겹게 노래했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숲을 지날 때마다 쏴 하고 파도 소리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모든 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자장가를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매기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낮 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서름을 밤의 숲이 조용히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마치 자신을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저기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는 꼭 돌아가신 어머니의 눈빛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매기를 사랑해주고 그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아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매기를 품에 안고 이렇게 속삭여주곤 했습니다. 우리 아가, 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졌단다. 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언젠가 사람들도 너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줄 날이 올 거야. 그러니 절대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매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가만히 손을 뻗어 밤하늘을 향해 휘저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을 잡으려는 듯이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때 작은 반딧불이 한 마리가 날아와 그의 손가락 끝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반딧불이는 마치 그의 마음에 답이라도 하듯 작지만 영롱한 빛을 깜빡였습니다. 매기는 가만히 숨을 죽이고 그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고여있던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요한 밤과 아름다운 숲과 저 하늘의 별들이 모두 그의 친구였습니다. 매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등잔불에 불을 붙이자 방 안은 온화한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여전히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낮 동안의 고단함이 서서히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깊고 평온해졌습니다. 오늘 밤도 그는 외롭지만 평화로운 꿈을 꿀 것입니다. 언젠가 그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는 꿈을.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매기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날 아침 매기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숲의 아침은 언제나 신선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새 이슬을 머금은 풀잎들이 아침 햇살에 영롱하게 빛났고 이름 모를 새들이 청아한 목소리로 지저귀며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매기는 차가운 샘물로 세수를 하고 어제 남은 죽으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지게를 짊어지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매기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팔아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캐온 약초가 유난히 약효가 좋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겉모습 때문에 그에게서 물건 사기를 꺼렸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그가 바닥에 내려놓은 약초를 돈과 바꿀 뿐 그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매기에게도 유일한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오두막 뒤편 숲속 깊은 곳에 흐르는 작은 시냇물이었습니다. 그곳은 매기만의 비밀 장소였습니다. 시냇물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수정처럼 맑은 물을 조용히 흘려보냈습니다. 물속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헤엄쳤고 물가에는 동글동글한 조약돌들이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매기는 일이 없는 날이면 온종일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커다란 바위에 걸터 앉아 하염없이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졸졸졸 하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는 마치 다정한 친구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그는 시냇물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시냇물아, 어제는 마을 아이들이 또 나에게 돌을 던졌어. 아프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 슬펐단다. 사람들은 왜 내 겉모습만 보고 나를 미워하는 걸까? 그러면 시냇물은 졸졸졸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괜찮아 매기야.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아. 너는 착한 사람이야. 하고 위로해주는 것처럼 때로는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참 좋겠다. 이렇게 맑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으니 나는 너희처럼 멋진 비늘도 없고 날렵하게 움직이지도 못한단다. 그러면 물고기들은 그의 발치로 다가와
입을 뻐끔거리곤 했습니다. 마치 그렇지 않아, 맥이. 너는 우리에게 늘 맑은 물을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인걸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시냇물과 함께 있을 때면 자신이 두꺼비처럼 못생겼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시냇물도, 물고기도, 조약돌도, 그리고 그를 둘러싼 나무와 풀들도 그의 겉모습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맥이라는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맥이는 시냇가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가웠지만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 있으니 더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물에 발을 담그고 손으로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시냇물 상류 쪽에서 작은 나뭇잎 하나가 위태롭게 빙글빙글 돌며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 위에는 작은 개미 한 마리가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개미는 물살에 휩쓸려 금방이라도 물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매기는 순간 망설일 틈도 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근처에 있던 긴 나뭇가지를 주워 개미가 있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뻗었습니다. 얘야, 괜찮아. 어서 이리 올라오렴. 개미는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들은 듯 작은 더듬이를 움직이며 나뭇가지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매기는 개미가 나뭇가지에 안전하게 올라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셔두었습니다. 그는 개미를 마른 땅 위에 내려주었습니다. 개미는 잠시 몸을 추스르는 듯 하더니 고맙다는 듯이 매기의 손가락 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매기는 그 작은 생명을 구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는 비록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이렇게 작은 생명에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매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막 시냇가를 떠나려 할 때 그의 발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예쁜 빛취색 조약돌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영롱한 빛을 내는 것이 마치 시냇물이 그에게 주는 선물 같았습니다. 매기는 조약돌을 소중하게 손에 쥐었습니다. 고맙다, 시냇물아. 이 돌멩이 평생 간직할게. 그날 밤 매기는 잠자리에 누워 손에 쥔 조약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나를 몰라주지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나에게는 이토록 다정한 자연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시냇물 소리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와 낮 동안 쌓였던 모든 상처와 슬픔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졸졸졸, 괜찮아, 괜찮아. 모든 것은 괜찮을 거야. 그날 밤 매기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수많은 반딧불이들이 나타나 그의 주위를 맴돌며 춤을 추었고 맑은 시냇물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더 이상 외로운 두꺼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숲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매기의 하루하루는 조용하지만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착한 마음씨가 곧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대한 기적을 불러오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기적은 바로 이 시냇물이 끝나는 곳, 넓고 푸른 바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숲의 녹음이 짙어지고 매미 소리가 우렁찬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매기는 여전히 매일같이 산에 오르고 시냇가에서 위안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잔잔한 호수와 같아서 특별한 사건도 큰 기쁨도 없이 평온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언젠가 불어올 변화의 바람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매기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까지 약초를 캐러 들어갔습니다. 진귀한 약초들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곳에서만 자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기어오르고 칡넝쿨이 얽힌 덤불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한나절을 꼬박 헤맨 끝에 그는 마침내 절벽 중턱에서 아주 귀한 산삼 몇 뿌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 이런 행운이. 이걸 팔면 한동안은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매기는 기쁜 마음에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냈습니다. 그는 뿌리 하나 다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흙을 털어내고 이끼로 산삼을 감싸 지게에 실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고 숲은 저녁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쯤 그는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길이었습니다. 숲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고 사방은 온통 비슷한 모양의 나무들 뿐이라 방향을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어쩌지. 이쪽으로 가면 마을이 나올까. 매기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숲에서 자라왔기에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데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의 생김새와 이끼가 낀 방향을 살피며 어렴풋이 기억나는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 그의 귓가에 익숙한 시냇물 소리가 아닌 쏴 하는 낮고 거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코끝에는 짭짤한 소금 냄새와 비릿한 물 냄새가 섞인 낯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건 바다 냄새인데 매기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빽빽하던 나무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눈앞에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해가 붉은 빛을 토해내며 서서히 잠기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는 온통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매기는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숲속 시냇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물의 힘,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함에 그는 절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눈에 해변가 바위 틈에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파도에 밀려온 통나무련이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매기는 깜짝 놀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한 걸음에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낡고 허름한 어부의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다리 한쪽이 날카로운 바위에 찢겨 심한 상처를 입었고 의식을 잃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어르신. 매기는 다급하게 노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다행히 노인은 희미하게 신음하며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매기를 발견하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다치셨습니까? 배가 풍랑을 만나 바위에 부딪혔다네. 겨우 헤엄쳐 나왔지만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어 노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희미했습니다. 매기는 그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가서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매기는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노인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닐세, 나는 괜찮으니 그저 나를 이곳에 두고 가게. 나는 이미 늙고 병든 몸, 자네에게 짐이 될 뿐이야. 그런 말씀 마십시오. 사람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매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노인을 자신의 등에 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체구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이 지고 온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게 위에 있던 나무와 산삼을 모두 꺼내
한쪽에 잘 놓아두었습니다. 그는 푹신한 나뭇잎들을 지게 위에 깔고 노인을 조심스럽게 지게에 태웠습니다. 어르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십시오. 곧 도착할 겁니다. 매기는 노인을 태운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노인의 무게 때문에 지게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등 뒤에서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기는 그 숨소리가 꺼지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걸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완전히 저물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길도 없는 숲속을 매기는 오직 달빛과 별빛에 의지해 걸었습니다. 수십 번을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등에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저 멀리 그의 작은 오두막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을 보자 매기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오두막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분을 살려야 한다. 이 초라하고 못생긴 청년이 자신의 등에 업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는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눈앞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착한 마음 하나만으로 이 어두운 밤의 숲을 묵묵히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매기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인을 지게에서 내려 방 안에 미리 깔아두었던 집자리 위에 눕혔습니다. 노인은 길고 힘든 여정 탓인지 다시 의식을 잃고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매기는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고 이내 방 안은 온화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물동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 차갑고 맑은 샘물을 가득 길어왔습니다. 그는 깨끗한 천에 물을 적셔 노인의 얼굴과 손에 묻은 소금기와 피를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적신 천을 그의 이마에 올려 열을 식혀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노인의 상처를 치료해야 했습니다. 그는 선반에서 자신이 평소에 만들어 두었던 약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산에서 직접 캔 여러 가지 약초들이 잘 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혈에 좋은 약초와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는 약초 몇 가지를 골라 작은 절구에 넣고 정성껏 빻았습니다. 빻은 약초를 깨끗한 그릇에 담고 샘물을 조금 섞어 걸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약초가 상처에 닿자 노인이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매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심하게 약을 발랐습니다. 약을 다 바른 후에는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 주었습니다. 모든 응급처치를 마친 매기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장작을 집어넣었습니다. 타닥 타닥 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장작 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밖에서는 밤이 깊어가는 소리, 즉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노인이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는 매기의 얼굴과 따뜻하게 타오르는 아궁이의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여긴 어디인가? 제 집입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으십니까? 매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의 통증 때문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상처가 깊으니 며칠은 푹 쉬셔야 합니다. 자네가 나를 구해준 개로군. 고맙네, 젊은이.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매기는 따뜻한 물을 그릇에 담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매기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켜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을 구해준 청년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온통 울퉁불퉁한 상처투성이었고 모습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없이 맑고 선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어떠한 꾸밈이나 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순수한 눈빛을 가진 사람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늙은 어부라네. 이름도 없는 떠돌이지. 자네의 이름은 무엇인가? 맥이라고 합니다. 맥이. 좋은 이름이군. 노인은 청년의 겉모습이나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구해준 한 인간으로서 매기를 대할 뿐이었습니다. 매기는 노인이 배가 고플 것이라 생각하고 부엌으로가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쌀을 솥에 넣고 오늘 캐온 귀한 산삼의 뿌리 부분을 조금 잘라 함께 넣었습니다. 노인의 기력을 회복하는 데에는 산삼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곧 구수한 죽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매기는 뜨거운 죽을 그릇에 담아 식기를 기다렸다가 노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좀 드십시오. 기력을 차리셔야지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빈속으로 들어가자 온몸에 온기가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산삼의 향긋한 기운이 몸속 깊은 곳까지 전해져 신기하게도 힘이 솟는 듯 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죽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정말 잘 먹었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이야. 노인의 칭찬에 매기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그저 수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매기는 노인이 편히 잘 수 있도록 자신의 유일한 이부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은 차가운 방바닥에 짚을 깔고 누웠습니다. 노인은 미안한 마음에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매기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르신이야말로 편히 주무셔야 빨리 나으시지요. 매기는 등잔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더욱 청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아궁이의 불씨는 아직 온기를 품고 있어 방 안은 춥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서 노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사람과 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매기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외로운 오두막에 사람의 온기가 더해진 것이 왠지 모르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이 노인은 이름도 모르는 떠돌이 어부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에게 소중한 손님이라고 그가 건강을 되찾아 무사히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깊은 밤 잠이 들었던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옆에서 새근새근 잠이 든 매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들어와 청년의 못생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그 얼굴이 세상 그 어떤 얼굴보다도 성스럽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늙은 어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푸른 바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지혜와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찾았다. 마침내 찾았구나. 수백 년을 기다려온 이토록 맑고 선한 영혼을.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의 등장은 매기의 삶에 어떤 파문을 일으키게 될까요? 모든 것은 이제 새로운 아침의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매기는 노인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노인의 상처에 발을 신선한 약초를 캐왔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을 것은 아껴도 노인에게 드릴 음식에는 가장 좋은 재료만을 사용했습니다. 노인의 상처는 매기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아물어갔습니다. 노인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노인은 오두막에 머무는 동안 매기에게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왜 이런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사는지, 사람들과는 왜 어울리지 않는지. 매기는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노인의 따뜻하고 진솔한 눈빛에 이끌려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겉모습 때문에 받아왔던 서름과 외로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노인은 단 한 번도 그를 동정하거나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매기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들어주었습니다. 그 침묵의 공감 속에서 매기는 수십 년 묵은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노인이 오두막에 온 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노인은 완쾌된 몸으로 매기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혈색이 좋았고 눈빛은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기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자네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이제 나는 떠나야 할 시간이 된 것 같구나. 매기는 갑작스러운 이별 소식에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노인에게 깊은 정이 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벌써 가시려고요, 어르신. 몸은 다 나으셨습니까? 덕분에 아주 건강해졌네. 이제 바다로 돌아가야지. 매기는 노인에게 길에서 먹을 주먹밥 몇 개와 물통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르신,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언제든 힘들고 지치실 때면 이곳을 찾아주십시오. 고맙네. 자네의 그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네. 노인은 매기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바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매기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오두막 문 앞에서 하염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숲속으로 거의 사라질 무렵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다시 매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기묘하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기야, 내 자네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네. 예, 어르신, 말씀하십시오. 만약 자네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소원을 빌겠는가? 남들처럼 잘생긴 얼굴을 갖게 해달라고 빌 텐가? 아니면 많은 재물을 갖게 해달라고 빌 텐가? 매기는 노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잘생긴 얼굴, 많은 재물, 그것들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일까? 한참을 생각하던 매기는 이윽고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유일한 소원은 그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평범하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저의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노인의 얼굴에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자네는 참으로 욕심없고 선한 마음을 가졌어. 그러자 갑자기 노인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매기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가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더 이상 남루한 옷차림의 늙은 어부가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푸른 비단으로 만든 용포를 입고 머리에는 옥으로 만든 관을 쓴 위엄있고 고귀한 모습의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몸 주위에서는 푸른 안개가 피어올랐고 그의 눈빛은 깊은 바다의 심연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너 누구십니까? 매기는 너무나 놀라 말까지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동해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다. 얼마 전 인간 세상에 진실로 선한 마음을 가진 이가 있는지 시험해보고자 일부러 늙고 병든 어부의 모습으로 변하여 바닷가를 헤매고 있었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나를 보고도 외면하고 지나쳤지만 오직 너만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너의 모든 것을 다해 나를 구해주었다.
용왕의 목소리는 낮고 장엄하게 울려 퍼져 숲 전체를 진동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매기는 그 엄청난 위험 앞에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너의 소원을 들었노라. 너는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고 오직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삶을 원했지. 너의 그 착한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너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주겠노라. 용왕이 말을 마치고 매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푸른빛을 띤 맑은 물방울 하나가 튀어나와 매기의 이마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물방울이 이마에 닿는 순간 매기는 온몸에 시원하고 상쾌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쌓였던 먼지와 때를 깨끗이 씻어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울퉁불퉁하고 거칠었던 피부가 점점 부드럽고 매끄럽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굽었던 등은 곧게 펴졌고 어색하고 굼떴던 몸은 날렵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짜릿하고 경이로운 변화였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입고 있던 무겁고 불편한 옷을 벗어버리는 듯한 날아갈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변화가 멈추었을 때 용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아라. 그것이 바로 너의 진정한 모습이니라. 너는 본래 하늘의 선동이었으나 작은 죄를 지어 인간 세상의 추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벌을 받았던 것이다. 이제 너의 선행으로 그 모든 죄를 씻었으니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때가 되었다. 용왕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한번 푸른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개가 걷혔을 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매기만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얼떨결에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낯설지만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근처 시냇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수면 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못생긴 두꺼비 청년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맑은 물 위에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몸, 맑고 총명한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을 가진 늠름하고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토록 꿈속에서만 그려왔던 그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매기는 숨을 죽인 채 시냇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물속의 청년은 분명 자신이었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거칠었던 감촉 대신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가 느껴졌습니다. 꾹 담은 입술, 오뚝한 콧날, 깊고 총명한 눈빛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예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란 말인가?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란 말인가?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는 두꺼비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그의 존재 자체이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굴레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기쁨보다는 오히려 어색함과 낯설미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이 새로운 모습이 영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주저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왕의 말처럼 자신이 정말 하늘의 선동이었을까? 이 모든 것이 그저 한바탕 꿈은 아닐까? 그는 자신의 팔을 세게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픔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숲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기는 오두막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왠지 모르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으로 그 익숙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처 없이 숲속을 걸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숲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숲의 바닥에 은빛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매기는 걷다가 숲속에 있는 작은 호숫가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바람 한 점 없어 호수 표면이 거대한 거울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는 호숫가에 멈춰서서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시냇물에서 보았을 때보다 달빛 아래에서 본 자신의 모습은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맑고 하얀 피부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검은 머리카락은 밤의 어둠처럼 깊었으며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는 물끄러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두꺼비의 모습으로 살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서름과 아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 혼자서 삼켜야 했던 외로움의 밤들, 그 모든 기억들이 가슴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아픔을 씻어내는 감사와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당신의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움츠리고 살지 않아도 된대요.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흐느끼며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빛 어린 밤 공기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호수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속의 자신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물속의 청년도 그를 따라 똑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두꺼비 매기는 있기로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용왕이 되찾아준 이 모습으로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당당하게 살아보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호수 건너편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기는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숲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달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매기는 자신도 모르게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예전의 습관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 그는 용기를 내어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여인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달빛 아래 마주선 두 사람, 여인의 눈에는 경계심과 놀라움이 가득했고 매기의 눈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이런 깊은 밤중에 숲속에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여인이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고왔습니다. 매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저 달빛이 좋아 산책을 나온 길손입니다. 낭자야말로 어찌하여 이 밤중에 홀로 숲을 헤매고 계십니까? 두 사람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녀와의 만남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매기의 운명에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가져다 줄까요? 달은 아무 말 없이 호수 위에 선 두 남녀의 모습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아름답고도 애틋한 이야기의 첫 장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증인처럼 말입니다. 호숫가에서의 만남 이후 매기의 삶에는 새로운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만났던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이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공주는 답답한 궁궐 생활을 잠시 잊고 호위무사들 몰래 밤 산책을 나왔다가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매기는 공주가 무사히 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인상이 남았습니다. 매기는 더 이상 숲속 오두막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의 변한 모습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온 귀공자냐며 수군거렸고 처녀들은 그의 늠름하고 잘생긴 모습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로 두꺼비 매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며 그가 미쳤거나 귀신에 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그의 눈빛 속에 남아있는 특유의 선량함을 보고는 이내 그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못생겼던 두꺼비 총각이 이렇게 변하다니. 분명 하늘이 그의 착한 마음씨를 보고 복을 내리신 게야.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매기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원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이제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아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기쁠 뿐이었습니다. 매기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추한 두꺼비의 모습을 하고 살던 청년이 바다의 용왕을 구해준 보답으로 본래의 잘생긴 모습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민담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는 하루아침에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임금이 있는 대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나라에서는 공주의 나이가 홍기에 찼으므로 부마를 간택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가문의 젊은이들이 부마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임금과 왕비의 마음에 쏙 드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매기의 이야기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왕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로다. 어찌 사람이 하루아침에 두꺼비에서 귀공자로 변한단 말인가? 필시 요물이 둔갑한 것이거나 백성들을 현혹하는 사기꾼일 게다. 하지만 왕의 곁에 있던 현명한 신하 한 명이 아뢰었습니다. 폐하, 성급히 판단하지 마시옵소서. 세상에는 저희의 좁은 소견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기묘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법입니다. 만약 그 청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는 하늘이 내린 귀한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그를 대궐로 불러 직접 만나보심이 어떠하옵니까? 왕은 신하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매기를 궁으로 부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한편 공주는 매기의 소문을 전해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바로 그날 밤 호숫가에서 만났던 그 청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변신 이야기보다도 그의 깊고 선한 눈빛과 따뜻한 마음씨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그에 대한 연모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나라의 공주였고 그녀의 혼사는 나라의 중대사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인 왕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공주는 시녀들을 물리치고 홀로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정원에는 밤에만 피어나는 하얀 밭꽃이 달빛 아래 소담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밭꽃 향기가 밤 공기 속에 가득했습니다. 공주는 연못가에 앉아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계실까?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녀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만약 평범한 처녀였다면 당장이라도 그에게 달려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주라는 신분은 그녀에게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청아한 대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궁궐의 악사가 연주하는 소리였습니다.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대금가락이 마치 공주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선율에 자신의 마음을 실어 보냈습니다. 부디 이 마음이 바람을 타고 그분에게까지 닿기를. 며칠 후 매기는 왕의 부름을 받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의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도열해 있는 대전으로 들어서자 그는 저 멀리 옥자에 앉아있는 위엄 있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기는 왕 앞에 나아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름을 받고 온 매기라 하옵니다. 폐하를 배웁니다. 왕은 옥자에 앉아 매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그는 흠잡을 데 없이 늠름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으려 애쓰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바로 바다의 용왕을 만나 두꺼비의 허물을 벗었다는 그 청년이냐? 그러옵니다, 폐하. 왕은 매기의 용모와 담대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하늘이 내린 인재인지 아니면 교활한 요물인지 시험을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다. 너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몇 가지 시험을 해보아야겠다. 만약 네가 나의 시험을 모두 통과한다면 너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나 만약 나를 속인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너의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어떠하냐? 나의 시험을 받겠느냐? 왕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전 안의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이고 매기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매기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습니다. 폐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기꺼이 시험을 받겠나이다. 그의 당당한 대답에 왕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과연 이 청년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왕은 그에게 어떤 어려운 시험을 내리게 될까요? 매기와 공주의 운명은 이제 이 시험의 결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왕이 매기에게 시험을 내리겠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궁궐에 퍼져나갔습니다. 신하들은 저마다 매기의 정체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정말 용왕의 은혜를 입은 비범한 인물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필시교활한 술수를 부리는 요물일 것이라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영의정의 아들인 이현이라는 자였습니다. 이현은 당대 최고의 명문가 출신으로 학문과 무예가 뛰어났으며 훤칠한 외모까지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가장 유력한 부마 후보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주를 아내로 맞아 장차 이 나라의 국구가 될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 모를 맥이라는 자가 나타나 하루아침에 백성들의 영웅이 되고 심지어 왕의 눈에까지 들게 된 것입니다. 이현은 참을 수 없는 질투와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저런 근본도 없는 놈이 공주님의 짝으로 거론된단 말인가. 필시 요망한 술수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현은 매기를 궁궐에서 쫓아내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버님,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저런 미천한 놈에게 시험의 기회까지 주시는 것입니까? 당장 저놈을 옥에 가두고 요물인지 아닌지 공문을 해야 마땅한 줄로 아옵니다. 하지만 영의정은 아들보다 훨씬 노련하고 신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섣불리 나서지 말거라. 지금은 온 백성의 눈과 귀가 저 청년에게 쏠려 있다. 만약 뚜렷한 증거도 없이 그를 핍박했다가는 오히려 민심만 잃게 될 것이다. 왕께서도 그 점을 염려하여 시험을 통해 그의 정체를 확인하려 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그럼 아버님, 저놈이 시험에 통과하여 부마라도 되면 어찌하시렵니까? 허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왕께서 내리실 시험이 그리 호락호락할 리가 있겠느냐. 제 아무리 용왕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들 미천한 나무꾼 출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것이다. 그는 분명 제풀에 꺾여 스스로의 무능함만 드러내고 말 것이다. 영의정은 아들을 달랬지만 이현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질투의 불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시험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매기가 요물이라는 증거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이현은 자신의 신복 몇 명을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너희는 지금 당장
그 맥이라는 놈의 뒷조사를 하라. 그가 어디서 살았는지, 누구와 어울렸는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샅샅이 알아내어 고하라. 분명 무언가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연의 신복들은 밤을 틈타 매기가 살던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며 매기의 과거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매기를 칭송하기에 바빴지만 그 중에는 여전히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신복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정말 그 맥이라는 자가 용왕을 만났다고 생각하시오? 혹 그가 사실은 둔갑한 여우나 너구리 같은 요물은 아닐까요? 그들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의심과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하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나. 필시 무슨 조화가 있었던 게야. 이연의 신복들은 이렇게 부풀려진 소문들을 모아 이연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연은 그 보고를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용해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매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조정회의에서 이연은 마치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인 것처럼 비통한 표정으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듣자 하니 그 맥이라는 자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파다하다고 하옵니다. 그가 본래 인간이 아니라 깊은 산속에 사는 묵은 요물이며 용왕을 만났다는 것도 모두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살던 마을에서는 그가 나타난 이후로 가축들이 병들어 죽고 아이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는 일이 잦았다고 하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연의 말에 조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매기를 의심하던 신하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이연의 말을 거들었고 매기를 좋게 보던 신하들조차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은 이연의 말을 듣고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그는 매기를 직접 만났을 때 그의 눈빛이 더없이 맑고 순수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연의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를 지지하는 신하들의 목소리 또한 높았기 때문에 왕의 마음속에도 다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현이 계획한 대로였습니다. 그는 왕의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매기를 요물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독처럼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진실을 가리는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궁궐 한쪽 조용한 정각에서는 공주가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현이 매기를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호숫가에서 보았던 매기의 선한 눈빛을 믿었습니다. 아니야, 그분은 절대 요물일 리가 없어.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시기심이 만들어낸 거짓이야. 공주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매기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깊은 궁궐 안에 연약한 공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가 부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왕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매기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위협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이 질투가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은 왕이 내릴 첫 번째 시험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연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만들어낸 흉흉한 소문은 조용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궁궐 전체에 크고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왕은 그날 이후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텅 빈 서재를 홀로 지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있고 멀리서 술라를 도는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왕은 촛불 아래 앉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매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왕은 분명 그의 비범함을 느꼈습니다. 미천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조금도 위축됨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욕심이나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맑았습니다. 왕은 마음속으로 혹시 이 자가 하늘이 우리 왕실에 내려준 귀한 인재는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공주의 배필로서 그리고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동량으로서 손색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연이 퍼뜨린 소문은 그의 마음에 심어두었던 믿음의 씨앗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저자의 선한 눈빛이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한 교활한 위장이라면, 만약 그가 정말 백성들을 해치는 요물이라면 왕은 한 나라의 군주였습니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나라의 안위와 백성들의 생명에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섣부른 판단으로 국정을 그르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특히 국본인 공주의 혼사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공주는 이 나라의 미래다. 만에 하나 공주를 요물의 손에 넘겨주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짙은 안개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군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수만 백성의 운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흰 종이 위에 매기라는 두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두 글자 안에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는 매기에게 내릴 첫 번째 시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지혜나 학식을 시험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인간인지 요물인지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요물이라면 분명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을 것이다. 왕은 밤이 새도록 여러 가지 시험 문제들을 생각하고 또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군주라는 자리는 이토록 외롭고 고된 자리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이 오직 스스로의 판단과 지혜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이현은 자신의 처소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전하의 마음속에도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을 것이다. 어떤 시험이 나오든 그놈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설령 시험에 통과한다 하더라도 요물의 술수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겠지. 그는 이미 매기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다음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질투심은 이제 그를 완전히 잠식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사악한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침내 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조정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매기에게 내릴 첫 번째 시험을 공표했습니다. 매기에게 내릴 첫 번째 시험은 가장 뜨거우면서도 가장 차가운 것을 가져오는 것이다. 기한은 사흘을 주겠다. 만약 사흘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를 요물로 간주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다. 왕의 말이 떨어지자 조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가장 뜨거우면서도 가장 차가운 거이라니 그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모순된 물건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저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수수께끼의 의미를 풀어보려 애썼지만 그 누구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전하께서는 현명하시다. 저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다. 이제 저놈의 밍은 여기서 끝이다. 매기 역시 왕의 시험 문제를 듣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왕의 명을 받들고 물러났습니다. 그가 힘없이 대전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신하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쯧쯧, 이제 보니 정말 별 볼 일 없는 놈이었군. 감히 전하를 기만하려 했으니 제 명을 재촉한 셈이지.
매기는 그 모든 비난을 뒤로 한 채 묵묵히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단 사흘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수수께끼를 풀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현의 계략대로 요물이라는 누명을 쓴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왕의 깊은 고뇌 속에서 나온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매기의 운명을 건 거대한 장벽이 되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왕이 내린 수수께끼 같은 시험 문제는 궁궐의 여인들이 머무는 내전 깊숙한 곳 공주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공주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장 뜨거우면서도 가장 차가운 것이라니. 아바마마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내셨단 말인가. 공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인 왕이 왜 그런 문제를 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기의 지혜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그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연을 비롯한 신하들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 결국 왕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분은 그런 모함을 받을 뿐이 아니야. 공주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시녀 한 명만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궁궐 후원에 있는 고요한 연못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연못에는 수많은 연꽃들이 피어나 달빛 아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곤 했습니다. 연못가에 도착한 공주는 물끄러미 수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못에는 그녀의 근심 어린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기를 처음 만났던 그날 밤 호숫가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신에게 그가 얼마나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존재가 되어주었던가. 그의 눈빛은 맑았고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습니다. 그는 결코 사람을 해치는 요물일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 답답한 마음을 전할 방법은 없을까? 그때 시녀가 조심스럽게 공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공주마마, 상심이 크시겠사옵니다. 혹 소원을 비는 연등을 물에 띄워보시는 것은 어떠하온지요? 간절한 마음은 하늘에 닿는다고 하옵니다. 시녀의 말에 공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등. 그것은 비록 작은 희망일지라도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보낼 수는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 연등을 가져오너라. 내가 직접 만들 것이다. 공주는 시녀가 가져온 얇은 한지와 대나무 쌀을 이용해 정성껏 연꽃 모양의 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등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든 염원을 담았습니다. 부디 그분께서 지혜를 발휘하여 이 어려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고 그분의 진실된 마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연등이 완성되자 공주는 그 안에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빛이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희망의 불씨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완성된 연등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들고 연못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굽혀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담은 연등을 조심스럽게 물 위에 띄웠습니다. 주황빛 불을 밝힌 연등은 물결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연못의 중앙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두운 수면 위를 유영하는 작은 불빛의 행렬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와 춤을 추는 듯한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주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굳건한 믿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매기를 직접 도울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나마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치 않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이 되어 분명 그에게까지 닿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편 궁궐을 나온 매기는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어느새 그의 발걸음은
용왕을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에 닿아 있었습니다. 밤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위로 둥근 달이 떠올라 은빛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우면서도 가장 차가운 것. 그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왕의 수수께끼를 되뇌었습니다. 뜨거운 불과 차가운 얼음은 결코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애초에 답이 없는 문제를 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왕께서는 나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무슨 답을 가져가더라도 결국 나를 요물로 몰아죽일 셈이신 거야.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절망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꺼비의 모습으로 살던 시절보다도 더 깊은 외로움과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차라리 용왕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헛된 희망도 품지 않았을 텐데.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가 절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을 때 그의 귓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용왕의 목소리였습니다. 매기야, 고개를 들어라. 어찌하여 벌써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느냐. 매기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해변에는 오직 그와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환청인가? 환청이 아니다. 나는 너의 마음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너의 선한 마음이 나를 이곳으로 불렀느니라. 잘 들어라, 매기야.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는 법.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평범한 것 속에 해답이 숨겨져 있기도 하지. 너의 마음을 믿고 너의 지혜를 믿어라. 용왕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매기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용왕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평범한 것 속에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깨달음의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답을 찾았어.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곳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빨랐습니다. 멀리 궁궐의 연못 위에서는 공주의 간절한 믿음을 담은 연등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마음이 마침내 하나의 희망으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매기가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 시각, 깊은 밤의 궁궐에서는 또 다른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매기에 대한 의심과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밤늦도록 잠 못 이루던 왕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지친 몸을 이고 옅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왕은 자신이 용상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깊고 푸른 바닷속을 천천히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형형색색의 산호초들이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었고 신기한 물고기 떼들이 그의 곁을 맴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물속이었지만 숨이 막히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의 양수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이었습니다. 왕이 그 신비로운 풍경에 넋을 잃고 있을 때 저 멀리서 거대하고 화려한 궁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궁전은 산호와 진주 그리고 온갖 보석들로 지어져 그 자체로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궁전의 입구에는 거대한 용 두 마리가 조각되어 있었는데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위엄이 넘쳤습니다. 왕이 궁전 가까이 다가가자 거대한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푸른 용포를 입은 위엄 있는 존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동해의 용왕이었습니다. 왕은 비록 꿈속이었지만 상대가 평범한 존재가 아님을 직감하고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용왕은 온화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다. 그대를 내 꿈속 궁전으로 초대한 것은 그대에게 전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왕은 용왕의 압도적인 위엄 앞에서 자신이 한 나라의 군주라는 사실도 잊은 채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한 선량한 청년을 의심하고 있구나. 그의 겉모습이 변한 것을 보고 그를 요물이라 여기며 궁지로 몰아넣고 있지. 용왕의 말은 왕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왕은 뜨끔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 보았다, 인간의 왕이여. 그 청년은 요물이 아니다. 그는 본디 하늘의 선한 기운을 타고났으나 전생의 작은 업보로 인해 잠시 추한 허물을 쓰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피 흘리는 나를 보고도 외면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를 구해 주었다. 그의 마음은 이 깊은 바다보다도 더 맑고 순수하다. 내가 그의 허물을 벗겨주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준 것은 그의 선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일 뿐이다. 용왕의 목소리는 꿈 전체를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는 현자의 가르침과 같았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진실을 보는 눈이 그토록 어두워서야 되겠는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출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의 깊이와 선함에 있는 것이다. 그대 역시 눈에 보이는 소문과 거짓에 현혹되지 말고 너의 마음의 눈으로 진실을 보아라. 그 청년은 너희 나라에 복을 가져다 줄 귀한 인재이며 너의 딸에게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말거라. 용왕은 그 말을 끝으로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전의 문이 닫히고 왕의 주변을 맴돌던 신비로운 바닷속 풍경이 서서히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무언가 더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서서히 위로 떠오르는가 싶더니 그는 깊고 어두운 잠에서 퍼뜩 깨어났습니다. 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방금 전의 꿈을 되새겼습니다. 꿈은 너무나도 생생하여 마치 현실에서 겪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용왕의 장엄한 모습, 그의 목소리, 그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단순한 꿈이었던가. 하지만 왕은 그것이 단순한 객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을 깨우치기 위한 하늘의 계시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의심과 불안의 안개가 한순간에 거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이 후련해지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간신들의 말에 현혹되어 하마터면 하늘이 내린 귀한 인재를 내 손으로 내칠 뻔했구나. 왕은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이제 매기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매기가 과연 자신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용왕의 말처럼 그가 정말 평범한 나무꾼이 아닌 비범한 지혜와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왕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깨우지 않고 홀로 동이 트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뇌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현명한 군주로서의 결단과 한 인간으로서의 기대감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곧 매기가 시험의 답을 가지고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매기는 어떤 답을 가지고 나타날까요? 그리고 용왕의 꿈에서 깨어난 왕은 그를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모든 이야기의 향방은 이제 밝아오는 아침 해와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의 새벽은 유난히 맑고 상쾌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풀잎 위에 하얗게 내려앉았고 동쪽 하늘은 붉은 기운을 머금으며 새로운 날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일찌감치 용상에 앉아 매기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용왕의 꿈을 꾼 이후 그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심과 불안에 찬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현명한 스승이 되어 제자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지켜보는 듯한 기대와 호기심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에는 모든 신하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매기가 결국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져와 왕의 노여움을 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의정의 아들 이현은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전의 문이 열리고 매기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사흘 전 근심에 차서 궁을 빠져나가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에 작은 보자기로 싼 무언가를 소중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매기는 왕의 앞으로 나아가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폐하, 명을 받들고 돌아왔나이다. 그래, 수고했다. 하여 가장 뜨거우면서도 가장 차가운 것은 찾아왔느냐? 왕이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매기의 손에 들린 보자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저 작은 보자기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예, 폐하, 찾아왔나이다. 매기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은 너무나도 뜻밖의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도 신비한 영약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바로 한 사람의 땀과 눈물을 적신 낡고 해진 옷 한 벌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게 무엇이냐? 감히 전하 앞에서 저런 누더기 옷을. 미친 개로구나. 이제 보니 완전히 실성을 했어. 이현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당장이라도 나서서 매기를 꾸짖고 싶었지만 왕이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기에 잠자코 있었습니다. 왕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매기야, 이것이 어찌하여 가장 뜨거우면서도 가장 차가운 것이란 말이냐? 나를 우롱하려는 것이냐? 매기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힘이 있어 시끄럽던 대전 안을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폐하, 이 옷은 얼마 전 자식을 잃은 슬픔에 강물에 몸을 던지려던 한 어미에게서 얻은 것이옵니다. 소인이 밤낮으로 그 어미 곁을 지키며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을 때 그녀는 제게 이 옷을 주며 말했습니다. 매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옷에는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며 흘린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사옵니까? 또한 이 옷에는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절망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 자식의 싸늘한 몸을 끌어안고 오열하던 어미의 마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사옵니까? 매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한 울림이 되어 신하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멎었고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폐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옷에 담긴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 옷은 또한 한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저의 뜨거운 마음과 삶을 포기하려 했던 그녀의 차가운 절망이 만난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 옷 안에는 사랑과 슬픔, 생명과 죽음, 희망과 절망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우면서도 가장 차가운 가치들이 함께 담겨 있사옵니다. 그러하온데 어찌 이 옷이 가장 뜨거우면서도 가장 차가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사옵니까? 매기가 말을 마치자 대전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자신들이 그저 물질적인 답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매기의 깊은 지혜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현조차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마주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왕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옳다. 너의 말이 옳다.
과인이 어리석었구나. 나는 그저 기이하고 신비한 물건만을 생각했지.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옥자를 내려왔습니다. 그는 매기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힘껏 잡았습니다. 너는 나의 시험에 통과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통과했어. 너는 진정 하늘이 내린 지혜를 가진 자로구나. 그 순간 대전의 창문 너머로 어둠을 완전히 걷어낸 아침 해가 떠오르며 눈부신 햇살이 대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매기의 진실된 마음이 마침내 모든 의심의 어둠을 물리치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매기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에게 또 어떤 시험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이어는 이대로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날까요? 매기의 앞날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기가 왕의 첫 번째 시험을 아주 현명하게 통과하자 궁궐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를 요물이라 비난하던 목소리들은 쏙 들어갔고 대신 그의 비범한 지혜를 칭송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습니다. 왕은 매기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를 궁궐에 머물게 하며 국정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기는 미천한 나무꾼 출신이었지만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백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왕에게 아주 현명한 조언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왕은 날이 갈수록 매기를 더욱 신임하게 되었고 마음속으로 그를 부마로 삼겠다는 결심을 거의 굳히게 되었습니다. 공주 역시 매기가 궁궐에 머물게 되면서 그와 마주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거닐고 시를 논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게 뿌리내리는 나무처럼 날마다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이현의 마음 속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매기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너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너는 그저 말재주만 좋은 선비에 불과해. 진정한 남자의 가치는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법. 내가 너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낼 기회를 만들어주마. 이어는 또다시 사악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매기의 지혜가 아닌 그의 용기와 힘을 시험할 무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나라의 남쪽 바닷가 마을에서 긴급한 장계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몇 달 전부터 바다에 정체 모를 거대한 물괴물이 나타나 어부들의 배를 뒤집고 행패를 부려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어부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고기잡이를 나가지 못해 마을 전체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은 즉시 군사를 보내 그 물괴물을 토벌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장계에 따르면 그 물괴물은 보통의 군사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힘이 세며 안개처럼 나타났다가 귀신처럼 사라져 도저히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저마다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연이 앞으로 나서며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폐하, 소신에게 한 가지 방책이 있사옵니다. 듣자 하니 맥이라는 자는 동해 용왕의 은혜를 입어 물의 이치에 통달한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고 하옵니다. 그러면 능히 이 물괴물의 정체를 밝히고 바다를 다시 잠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부디 그에게 이 일을 맡기시어 그의 능력을 시험해 보심이 어떠하옵니까? 이연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매기를 추천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아주 교활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기가 결코 그 물괴물을 상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매기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용왕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의 말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 신임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겁을 먹고 나서지 않는다면 그는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겁한 자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가 물괴물에게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연이 가장 바라는 결과였습니다. 왕은 이연의 제안을 듣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매기를 아꼈지만 이 일은 너무나도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하들이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기의 신비한 능력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왕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조용히 듣고 있던 매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폐하, 소신이 가겠나이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겠사옵니까? 부디 소신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매기의 단호한 결심에 왕과 신하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공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그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좋다. 너의 용기가 가상하구나. 내가 너에게 가장 빠른 배와 용맹한 군사들을 붙여주겠다. 부디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너라. 하지만 매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폐하. 소신은 배 한 척과 노를 저을 선원 한 명이면 좋카옵니다. 이것은 힘으로 해결할 일이 아닌 듯 하옵니다. 성난 자연의 마음은 힘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갈 때 비로소 열리는 법이니까요. 그의 알 수 없는 말에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했기에 왕은 그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출정하는 날 아침, 매기는 작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주는 항구까지 나와 그에게 직접 만든 비단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서방님이 무사히 돌아오시기만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공주님.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매기는 공주를 안심시키고 굳은 표정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작은 배는 이윽고 거친 파도가 넘실 때는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가거라, 매기.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매기가 탄 배는 며칠 동안 남쪽 바다를 향해 항해했습니다. 마침내 문제의 마을에 도착하자 바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다는 검은빛을 띠며 성난 짐승처럼 거친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더 이상 나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매기는 그들을 모두 해안에 남겨두고 혼자서 작은 조각배에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는 물괴물이 자주 나타난다는 바다의 한가운데로 홀로 노를 저어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나아갔을까? 갑자기 주변에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고 바다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앞에 거대한 무언가가 시커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산봉우리 같은 거대한 물괴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에 찬 붉은 눈으로 매기를 노려보며 하늘을 찢을 듯한 끔찍한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조각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지만 매기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노를 놓고 그 거대한 존재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을 걸 듯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물괴물은 거대한 입을 벌려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포효 한 번에 바다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매기가 탄 작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매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붉고 거대한 눈동자 속에서 깊은 분노와 함께 그보다 더 깊은 슬픔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힘으로 이 존재를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너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매기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성난 파도 소리를 뚫고 물괴물의 귀에 똑똑히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너의 그 깊은 분노와 슬픔의 이유를 듣고 싶구나. 괜찮으니 나에게 말해주지 않겠니? 물괴물은 잠시 공격을 멈추고 의아하다는 듯이 매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껏 자신을 찾아온 인간들은 모두 칼과 창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 들었을 뿐 이렇게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이는 처음이었습니다. 매기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겠지. 너의 분노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믿는다. 너의 본성은 결코 악하지 않다는 것을. 무언가 너를 이토록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들어주겠다. 매기의 진심 어린 말에 물개물의 붉은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친 포효는 잦아들고 대신 깊은 슬픔이 담긴 구슬픈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매기의 머릿속으로 물개물의 슬픈 사연이 마치 그림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본래 물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바다를 지키는 마음씨 착한 암컷 거북이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새끼 거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간들의 무분별한 남획과 욕심 때문에 그녀의 하나뿐인 새끼가 그물에 걸려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새끼의 싸늘한 시체를 끌어안고 며칠 밤낮을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이내 인간들을 향한 깊은 분노와 증오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들이 바다를 더럽히고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몸을 거대하게 부풀려 인간들을 바다에서 몰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매기의 마음은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 무고한 생명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깨닫고 같은 인간으로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소중한 자식을 잃은 너의 슬픔을 내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내가 너에게 사과하마. 매기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다른 생명의 아픔에 공감하는 순수한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기의 눈물이 바다에 떨어지자 그곳에서부터 푸르고 영롱한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거대한 거북의 몸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거대하고 흉측했던 몸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분노로 가득 찼던 붉은 눈은 본래의 온화하고 슬픈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식을 잃은 슬픈 어미거북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거북은 매기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고맙다는 의미이자 이제 모든 원망을 내려놓겠다는 용서의 표시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새끼가 죽었던 곳을 한번 돌아본 후 조용히 물속으로 몸을 돌려 깊고 푸른 바다의 심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북이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바다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짙게 끼어있던 안개는 거쳤고 잿빛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검고 성난 파도는 온데간데 없고 바다는 잔잔한 호수처럼 투명하고 푸른빛을 띠었습니다. 마치 슬픈 영혼이 위로를 받고 성난 자연이 마침내 마음을 푼 듯한 경이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해안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저 멀리 작은 조각배 위에 홀로 서 있는 매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수많은 물고기들이 모여들어 마치 그를 호위하듯 맴을 돌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몸을 비추어 마치 그가 바다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성스럽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해변으로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욕심을 뉘우쳤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기는 조용히 배를 저어 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 된 것처럼 떠드는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거북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다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깊이 감동하여 앞으로는 그의 뜻을 따르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바다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소식은 곧바로 대궐에 전해졌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모두 경악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힘과 군사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매기가 오직 진심 하나만으로 해결해낸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매기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자비로운 마음까지 갖춘 진정으로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매기가 돌아오는 날, 나라 전체에 성대한 축제를 열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모든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매기를 이 나라의 부마로 삼고 공주와의 혼인을 허하노라. 이어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깨끗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질투와 계략은 결국 매기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매기와 공주의 사랑 앞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시련은 끝이 나고 마침내 행복한 결실을 맺을 시간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마지막 포효를 끝으로 심해로 돌아간 거대한 물괴물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언제 성난 파도가 몰아쳤냐는 듯 수면은 잔잔한 달빛을 고요히 품고 있었습니다. 매기가 작은 배를 저어 해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개선하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옷은 바닷물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소금기 섞인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한 영웅이라기보다는 성난 아이를 달래고 온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혹은 거친 바다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온 현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백사장에는 왕과 공주 그리고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서 있었지만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외심 그리고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은 이들에게 맨몸으로 그 분노를 잠재우고 돌아온 매기의 모습은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습니다. 왕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매기의 젖은 손을 두 손으로 힘껏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이 나라의 은인일세. 과인이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이리도 어두웠다니. 용왕의 말씀이 한치의 틀림도 없었구나. 그대의 깊은 마음을 겉모습만 보고 의심했던 나를 용서하게. 매기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하,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저 성난바다의 마음을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그 나름의 이유와 아픔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은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공주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젖은 그의 품에 조용히 기댔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기쁨,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매기는 가만히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도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두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매기를 모함했던 간신은 왕의 명령에 따라 조용히 삭탈 관직되어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를 묻는 시끄러운 국문도 비난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왕은 그저 어둠은 빛 앞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법이라 말하며 모든 것을 조용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기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방식이었습니다.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을 뿐 진정한 힘은 용서와 이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라가 안정을 되찾자 왕은 곧바로 매기와 공주의 혼례를 선포했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지만 그 축제는 요란하거나 사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기의 뜻을 존중하여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혼례식은 달이 가장 아름답게 차오르는 밤에 열렸습니다. 왕궁의 뜰은 수천 개의 은은한 등불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금은 보화 대신 밤에 피어나는 꽃들의 향기가 뜰을 채웠고 시끄러운 풍악 소리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대금의 청아한 가락이 밤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공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그녀가 입은 화롯에는 달빛 아래 핀 연꽃이 수놓아져 있었고 족두리에 달린 떨잠은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작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매기는 푸른 비단으로 만든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꺼비의 허물을 벗은 그의 모습은 늠름하고 기품이 넘쳤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깊은 숲속의 샘물 같은 순수함과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잔을 건네고 말없이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의 눈 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로운 두꺼비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날들,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시간, 운명처럼 만난 용왕과 기적 같은 변화,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향한 믿음을 확인했던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시끌벅적한 연회가 이어졌지만 매기와 공주는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화려한 신방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처음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그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밤의 바다는 경이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릴 듯 했고 둥근 달은 거대한 등불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발을 벗고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을 느끼며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하얀 포마를 만들며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을 위한 축가처럼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공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서방님? 제가 처음 서방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서방님을 요물이라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저는 어쩐지 그 소문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정원에 나가 달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그분은 사실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기를 빌었습니다. 매기는 걸음을 멈추고 공주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유난히 맑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공주님.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공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제게는 따뜻한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할 때에도 공주님의 믿음 하나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믿었던 것처럼 서방님은 저를 위해 목숨을 걸어주셨지요. 거친 파도를 향해 나아가던 서방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순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매기는 공주의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두꺼비의 모습으로 살던 시절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친구가 되어준 시냇물 소리가 있었고 밤을 밝혀주는 반딧불이 있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밤하늘의 달과 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을 만난 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따뜻함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요. 공주님은 제게 사람이 지닌 온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어깨를 기댔습니다. 파도는 아주 느리고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그들의 발치까지 밀려왔다가 부드럽게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자연이 들려주는 숨소리 같았습니다. 깊이 잠든 어머니의 숨소리처럼 평화롭고 아늑한 소리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숨도 이 파도 소리를 따라갑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들어오는 숨결은 밤바다의 시원하고 맑은 공기를 담고 나가는 숨결은 온종일 쌓였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실어보냅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나, 둘, 당신의 눈꺼풀 위로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별빛 하나가 당신의 이마에 닿아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잠재워줍니다. 또 다른 별빛 하나가 당신의 어깨에 내려앉아 잔뜩 뭉쳐있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별빛이 닿는 곳마다 몸의 힘이 스르르 빠져나갑니다. 온몸이 모래처럼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매기와 공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개의 별 아래에서 맺은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서로의 겉모습이 아닌 가장 깊은 곳의 마음을 바라보겠다는 약속. 늘 지금처럼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이 밤바다처럼 고요하고 깊은 사랑을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머뭅니다. 찰싹, 스르르. 당신의 심장 박동도 점점 느려지고 안정됩니다. 온 세상이 고요한 밤의 품에 안겨 잠이 듭니다. 당신도 이제 이 포근한 어둠 속으로 깊고 편안한 잠의 바다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맡깁니다. 모든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편안한 밤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밤 편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